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격히 확산하면서 지역사회도 비상입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발생지인 중국의 확진자 수가 2003년 사스 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불안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톡톡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알아보고 지역 확산을 막을 방법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와주신 두 분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재동 대구시 보건복지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신우 경북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대구에서 아마 최근에 가장 바쁜 두 분을 오늘 저희들이 모셨습니다. 설 연휴가 아마 기점이었죠. 처음에는 우한 폐렴이라고 알려졌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이제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고 추세가 참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추세인데요. 먼저 여러 위험성만큼 많은 채널을 통해서 또 많은 보도를 통해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전히 많은 혼란, 정확한 정보가 부족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체크를 한번 해보고 본격적인 토론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교수님, 이 질병이 어떤 거고 언제 발생했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된 겁니까? 네, 그 이름에서 신종이라는 말은 새롭게 생겼다라고 네. 하는 뜻이겠죠. 2019년 12월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라는 말은 이렇게 왕관이라는 뜻인데 태양 주변에 이렇게 돌기들이 있듯이 네. 균의 바이러스의 이렇게 표면 바깥에 돌기를 가지고 이름을 붙여져 있습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메르스라든지 사스라든지 하는 그런 것과 같은 계열의 네.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들은 감기의 바이러스 중에서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새롭게 생긴 것은 지금 아시다시피 많은 환자에 대한 전파력이 크고 또 새롭게 나왔고 또 사망률을 이렇게 비교적 높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의하고 관심 있게 두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게 변종이라서 신종이라서 문제지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는 우리 주위에 원래 있던 바이러스군요. 네, 감기에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관여되고 있습니다. 네, 변이를 일으켜서 이제 그에 맞는 약을 아직까지 못 찾은. 그렇다기보다는 더 정확하게는 박쥐에 보통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 박쥐로 생각하는 이유는 유전자 염기 서열이 박쥐가 가지고 있는 박쥐 유래 코로나 바이러스와 가장 가깝기 때문인데 네. 우리가 야생 동물과의 접촉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모여 살고 또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사람에게 전파하고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게 김 교수님 방금 말씀 주셨지만 신종이고 아직까지 이제 보지 못했던 새로운 종류이기 때문에 이게 처음 등장하자마자 굉장한 불안감, 그다음에 전파 속도가 이전과는 다른 굉장히 빠른 속도를 보여서 사실 공포감은 이전에 사스라든지 메르스에 비해서 훨씬 더 강력한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까? 가장 흔한 증상을 알아야지 신고를 하든지 할 테니까요. 맞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증상은 열이 되겠습니다. 네. 발열의 기준은 37.5도 이상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외 호흡기 증상이라면 기침, 가래 같은 것이죠. 기침, 가래에 이어서 호흡기 증상의 진행과 함께 폐렴도 오고 어떤 분들은 사망까지 이르지만 네. 또 어떤 경우는 아무런 증상이 없는 분도 네. 또는 자각하기에 가벼운 그런 증상도 있어서 좀 다양한 증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은 감기 증상 비슷하게 나타나는군요.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특히나 이제 WHO 발표 이후에도 혼동을 많이 해서 논의가 되던 부분인데 잠복기에도 감염될 수 있다. 또는 그 무증상 때 전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잠복기 때도 이 전염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이런 얘기들을 막 논의하는 걸 봤는데 사실 약간의 혼동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잠복기와 무증상기 사이, 무증상이란 것 차이가 있다면 그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래서 잠복기라는 것은 그 병원체에 노출되고 발병하는 데까지 기간이죠. 네. 그러나 실제로는 잠복기에는 감염되지 않고 무증상기에는 감염될 수 있다. 증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요소죠. 네. 가래와 기침 같은 것들이 있는데도 무시할 수도 있고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호흡기 바이러스들은 메르스, 사스 모두 다 증상이 있기 전에 호흡기 분비물에서 바이러스가 나오고 전파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통적인 특징이고 특별한 특징은 아니어서 무증상기에 감염시킨다라는 것은 적절한 말이 아니고 틀린 말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증상을 잘 모를 수는 있다라고 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그 일반적인 감기, 독감, 폐렴하고 구분이 아예 안 되면 일반적인 환자들이 나는 감기에 걸렸구나 혹은 폐렴 초기 증상이구나 해서 일반 병원을 갈 수도 있을 텐데요. 이게 차별성이 있는 부분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차별성을 증상으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사우디아라비아에 거주하고 있다가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메르스를 의심하고 또는 내가 다른 지역에 있다가 그냥 기침 가래가 있으면 감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은 우한시나 후베이성에 있다가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은 감기일 수도 있고 인플루엔자일 수도 있지만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꼭 확인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역학적 연관성, 역학이라면 노출된 상황에 따라서 의심하는 것이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위험 지역에 다녀오지 않았을 때 호흡기 증상과 열이 있다고 해서 우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근데 요즘 같은 상황이면 감기 환자 같으면 검사를 해보고 싶다는 욕망이 막 생길 것 같은데요. 그럼 부작용이 있죠. 내 옆 사람이 뭐 예를 들면 중국인이다. 네. 내가 베트남에 다녀왔는데 가래가 생기고 열이 난다. 네, 네. 이럴 때 1339에 전화를 하고 보건소에 전화를 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위험은 좀 이렇게 참으셔야지 실제로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이 제대로 된 어떤 처치를 받고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요약해서 이야기 드리면 위험에 노출된 상황을 잘 이해를 하시고 판단을 하시고 이런 정보를 확인하셔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도록 좀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신념을 가지기가 참 쉽지는 않을 네. 것 같습니다. 보통 보면 굉장히 걱정부터 먼저 되는데요. 네. 특히나 그 일반인들도 그렇겠지만 국장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그 취약한 고위험군이 존재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신종 감염병이라서 아직 정확한 연구 결과는 없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연세가 많으시다든지 당뇨병이라든지 고혈압 등 이런 만성적인 질환을 갖고 계시는 분한테 취약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 신종 코로나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게 일반적인 그 뭐 면역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역시 위험할 수밖에 없는 거긴 할 텐데요. 특히나 그러면 그 지금 뭐 고위험군이라고 분류되는 분들에 대한 뭐 특별한 다른 대책이 시에서 뭐 취하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지금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조치하고 있는 것은 일단 이번에 생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이나 후베이성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일단 중국 갔다 오신 전력이 있는 분부터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감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김 교수님, 이게 그 여러 번 보도가 되긴 했습니다만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게 하도 요즘 그 SNS 상에서 희한한 뉴스들이 많이 돌아가지고요. 뭐 어떤 분들은 뭐 믿지는 않으시겠지만 쳐다봐도 감염이 된다고 뭐 이런 얘기들도 뭐 나이 드신 분들은 괜찮으시겠지만 젊은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에도 혹할 수 있는 나이들이 돼서 다시 한번 제가 여쭤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경로, 흔히 이제 비말 통해서 그다음에 접촉을 통해서 된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말씀 좀 주시죠. 어떤 경로로 감염이 되게 됩니까? 네. 현재까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공통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과 메르스나 사스의 경험 등을 볼 때 또 지금 발생하고 있는 양상을 볼 때 비말 전파와 접촉 전파입니다. 비말이라 하면 재채기나 기침 때 튀어나오는 작은 물방울 같은 것들을 의학적 용어로 비말이라고 하죠. 보통 1m라고 하지만 한 1m, 2m 사이까지는 이렇게 침방울이 떨어지잖아요.
그 떨어진 것에 직접적으로 내가 호흡기를 통해서 마실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 비말이 떨어지면은 손이 오염됩니다. 재채기를 할 때 손을 가린다든지 또는 주변에 떨어진 곳을 만진다든지 이렇게 해서 손이 다음 사람에게 감염원을 전파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손을 또 이렇게 눈, 코, 입으로 무의식적으로 가져가잖아요. 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피부는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 없어요. 네. 그러나 점막, 우리가 눈, 코, 입이 점막이 있는데 가져감으로써 바이러스를 접종한다고 하죠. 접종함으로써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네. 두 가지 경로이고요. 또 한 가지 유념해야 되는 것은 공기 전파가 있습니다. 네. 공기 전파는 우리가 홍역이라든지 수두라든지 호흡기 폐결핵 같은 경우에 같은 공간을 사용해도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지만 현재까지 공기 전파의 증거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손 위생과 기침 예절을 강조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재채기 할 때나 기침할 때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그 침이라든지 침의 분말, 네. 그게 묻어 있는 손길이 접촉하지 않는 한 공기를 통해서는 전염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뭐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본다고 전염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흔히 이 많은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 자체가 공기 전파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면 정말 공포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네. 밖에 나가기만 해도 숨 쉬다가 감염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는 되지 않는다는 얘기군요. 네. 그러면 이 국장님 지금 통계를 보면 지난번 사스나 메르스와 비교했을 때 치사율 전파율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알려진 바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에 전파력은 메르스보다 좀 높고 네. 사스보다는 낮은 걸로 나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치사율은 한 4% 정도로 해서 메르스나 사스보다 현재 낮은 걸로 그래 나와 있습니다. 네. 네. 뭐 이게 치사율과 전파력을 봤을 때 치사율이 높으면 굉장히 위험하긴 하지만 오히려 치사율이 낮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다는 얘기도 제가 일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치사율이 낮을수록 확산되는 정도는 더 크고 지속력은 더 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죠? 비례해서 생각할 수는 없겠는데 치사율과 전파력은 다른 개념이라고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사스의 발생을 넘어서 있는 현 단계에서 그리고 네. 하루에도 1,000명 이상씩 계속 증가하고 있는 네. 상태에서 환자가 많이 생기면 치사율이 낮더라도 많은 사망자들이 발생하는 그 점은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 바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전파를 더 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서로 모여서 접촉할 가능성만 차단해도 많이 많이 줄어들죠. 줄어드는 거. 네. 예. 네. 이게 잠복기가 보통 어느 정도라고 나와 있습니까? 백신은 아직 없죠? 네. 이 신종이니까 아직 자세하게 다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지금 국제적으로 14일 이내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사스나 메르스와 유사하고 지금의 전파 패턴을 볼 때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7일이 잠복기의 일반적인 것인데 빠르면 2일, 아무리 늦어도 14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백신이나 치료제를 흔히 궁금해하시는데 백신은 개발된다는 말들이 있지만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치료제는 특효약은 아직 나와 있지는 않는데 환자들에 대해서 중국의 현지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항바이러스제들 중에 일부 약들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효과적이다라는 데이터는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단기간에는 별로 전망이 좋지를 않다. 네. 그러면 이제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치료약도 딱히 이 네. 중점 요것을 치료하는 치료약도 지금 개발된 상태가 아니고 막아낼 수 있는 백신도 없다면 역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스크나 손 씻기를 잘해서 네. 예방하는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렇죠.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걸리지 않는 게. 그러면 우리 대구시는 지금 이 감염증 유입을 막기 위해서 어떤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예,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우리 대구시와 8개 구군 보건소가 비상방역대책본부를 구성해서 24시간 대응 체제를 가동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저께부터 이제 이 사태가 점점 확산됨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님을 본부장으로 하는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승격해서 전 부서가 지금 비상체제로 돌입을 했습니다. 또한 환자 진료를 위해서는 우리 8개 구군 보건소와 또 7개 의료기관에서 선별 진료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우리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감염병 관리 지원단이 우리 시와 공조를 하면서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정치는 돼 있어도 일단 우리 대구시로 유입된 들어온 사람들도 많은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중증관리 대상자들, 능동감시 대상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지금 어떻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명씩 공무원이 맡아서 전담해서 관리하는 것 이외에 또 다른 관리 체계가 있습니까? 아니,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의심신고 환자는 주로 이런 경우입니다. 중국 우한을 갔다 오시고 난 뒤에 네. 잠복 기간이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분들 중에서 기침이라든지 고열이라든지 뭐 호흡기 증상, 요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자진해서 신고하신 분들이고요. 네. 이분들에 대해서 일단 바이러스 검사를 해보니까 전부 음성으로 나타났고 그렇지만은 음성으로 나타났지만은 저희들이 1대1로 관리하면서 또 증상 유무를 계속 체크해 나가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그분들께 2주 이상은 밖에 다른 분들하고 접촉하지 말고 자가 격리라든지 2주가 지날 때까지 완전히 안심할 때까지는 다른 분과 접촉을 아예 안 하는 게 대구시 시민들 입장에서 보셨을 때는 안전한 방책이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그 아까 1대1로 관리한다는 그 의미는 이분들이 강제적인 격리는 아니지만은 자택 내에서 될 수 있으면 움직이지 마시고 또 가족들과도 접촉하지 말도록 권유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네. 말하는 것이고요. 네. 예, 강제성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가 격리 수준에서 네, 관리를 네, 하고 네. 계시다. 네, 그 네. 뜻입니다. 네. 아주 운이 없어서 이제 검사를 했더니 감염이 됐어요. 감염이 된 이 사람들은 사실은 검사하고 격리되어 있고 치료해야 되고 이 비용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이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네, 우려되어서 선별진료소를 직접 방문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이렇게 전화하시는 분도 계신데 첫 번째는 전화를 통해서 내가 정말 선별진료소로 가야 되는 사람인지 좀 확인을 하시고 오셔야 네. 되겠죠. 네. 선별진료소를 왔는데 예를 들면 상해를 다녀왔는데 기침가래가 난다. 그 선별진료소로 왔다.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폐렴이 없다. 그 경우에는 이렇게 조사 대상 유증상자도 아니고 의심 환자도 아니고 당연히 확진 환자도 아니기 때문에 네. 자기 부담을 본인 하시게 부담을 됩니다. 하셔야 되고. 그러나 조사 대상 유증상자, 엑스레이 폐렴 소견이 보인다든지 또는 우한시를 포함한 후베이성을 다녀와서 기침 가래가 나고 열이 있을 때는 의심 환자로 분류가 되니까 국가에서 이 입원과 또 검사 비용 같은 것들을 지불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단순히 그냥 걱정되어서 왔을 때 국가가 지불해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너무 많은 의료 자원을 소모하게 되는 그런 면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그 감염원이 유입이 안 되는 것도 방역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이 안 걸리게 아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안 걸리게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개인 그 예방 수칙에 보면은 주로 이제 이게 비말로 전염이 되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 그 손 씻기라든지 또 기침하실 때 또 소매로 가리고 한다든지 또 마스크 사용하는 걸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는데 취약계층이나 공공장소에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손 세정제라든지 마스크 이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사서 1차 보급을 해갖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추가로 계속 지금 재난안전기금을 활용해서 구입 중에 있습니다. 네. 네. 교수님, 네. 지금까지 뭐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이외에 일반적으로 보도되는 내용에 추가해서 특히나 이걸 전공하신 감염내과 전공의로서 보실 때 일반 시민들에게 더 당부하고 싶거나 주의를 주시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예방을 위해서 위험지역에 가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할 수 없이 위험지역에 다녀오신 경우에 몸을 잘 관찰하고 발병이 되는지를 보고 또 그 사이에는 공중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극장이나 또는 공중 지하철이나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노출을 최소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개인위생은 지금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지만 손위생과 기침 예절이 되겠습니다. 마스크 이야기를 하셨는데 마스크를 쓰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감기나 인플루엔자나 혹시 위험지역에 다녀온 이후에 발병을 할 때 내가 남에게 전파시키지 않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는 네. 경우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쓸 때 남이 나를 감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대부분 쓰잖아요. 네. 그럴 때는 무조건 마스크를 쓴다라기보다는 일상생활에서 뭐 직무를 보면서 마스크를 쓴다 또는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마스크를 쓴다. 그런데 거기에 감염원이 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러면 숨쉬기 답답고 도리어 별로 유익하지도 않고 사람 분위기만 더 이렇게 공포스럽게 만드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 지역이 뭐 예를 들면 내가 항공기를 타게 되었는데 누군가가 외국인도 있고 이럴 때 쓴다면 몰라도 길 다니면서 마스크를 쓰면서 내가 감염으로부터 예방될 것이다. 이 중에 누군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은 너무 과한, 너무 많이 나간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해서요. 네. 위험도를 평가하고 내가 마스크를 쓸지 안 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한간에 보면 또 KF94 이상을 써야지 예방이 되지 뭐 그냥 일반 마스크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교수님 계속 말씀하시지만 공기 전파를 염두에 둔 말처럼 들립니다. 저도. 네. 그게 아니라면 굳이 내가 내 재채기의 비발이 타인에게 전파되는 걸 막고 내 손이 입에 닿는 걸 보호해주는 차원에서 마스크를 쓴다 그러면 아주 그 미세먼지를 거르는 비싼 마스크 한 장에 뭐 가격이 엄청 차이가 나는데요. 그런 마스크까지 쓸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신가 보죠. 네, 우리가 마스크들이 종류가 많이 있는데 KF80도 있고 94도 있고 N95도 네. 있고 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수술용 마스크를 보통 이렇게 비말 전파에서는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위험 지역에 노출될 때 우리가 KF80이라든지 94 이런 것들은 충분한데 높은 숫자일수록 호흡 곤란이 그렇죠. 생기고 더 답답하거든요. 네. 그래서 가까운 거리, 위험 인물과의 거리가 중요하고 마스크는 2차적으로 일반적으로 수술용 마스크처럼 되어 있는 거라든지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공기 전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핵, 그리고 홍역, 수두 이런 것이 의심될 때는 우리가 N95라고 해서 초밀한 그런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일반적인 마스크로 이렇게 KF 수치가 있는 것들을 사용하면 충분한데 그것도 노출이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 아니면 계속해서 쓸 필요는 전혀 네.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굳이 지금같이 과도하게 걱정해서 마스크를 쓸 필요도 없을 뿐더러 쓴다고 하더라도 숨쉬기 곤란한 정도의 높은 밀도 마스크는 필요 없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걸 많은 분들이 사실은 뭐 지금 마스크 사재기를 한 이유가 이게 공기 전파가 되는 것처럼 많이 느껴져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마스크가 동인하고 높은 밀도 마스크를 자꾸 찾는 것 같은데 그럴 필요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렇게 열심히 해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감기 증세가 보입니다. 목이 아프고 기침도 나고 이러면 이게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내가 특별히 뭐 지금 신종 코로나에 전염될 요인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감기다라고 생각하고 동네 병원을 찾아가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이게 특별히 그 지금 시에서 유도하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예,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후베이성을 비롯한 중국을 다녀오신 분은 14일 이내에 발열 증상이라든지 기침, 뭐 숨가쁜 현상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은 일단 스스로 판단해서 병원부터 가시지 마시고 우리 질병관리본부의 콜센터 1339가 있습니다. 1339나 안 그러면 가까운 우리 보건소에 연락을 주시면은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혹시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내용을 모르고 동네 병원을 찾아가신 경우에는 우리 병원의 그 시스템에 중국 방문 이력이 뜨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의사 선생님께서 독립된 공간에서 진료를 하시고 또 가까운 보건소에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들이 그 후속 조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매뉴얼 상태이죠. 네. 특별한 그 요인이 말씀하신 중국 방문이라든가 그런 분들 만나는 요인이 없으면 평소하고 똑같이 일반적인 병원에 가서 진료받는 게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러면 이제 혹시나 일이 벌어졌을 때를 대비를 하는 차원에서 지금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한번 해보죠. 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상하고 의료진 수가 우리 지역 사회는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지역에 우리 국가지정 그 입원 치료 병상이 경북대학교 병원을 비롯해서 우리 대구의료원 이렇게 해서 한 10개 병원에 57병상, 6개 병상이 있습니다. 네. 급격히 환자가 증가해서 이게 만약에 모자랄 경우에는 우리 시립의료원에 한 동을 비워서 대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이 전문가로서 보시기에도 우리 지역 사회에서 혹시나 절대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뭐 이 만일을 항상 대비는 해야 되는 거니까요. 지금 준비 상태는 괜찮다고 보십니까? 지금 1차적으로는 대구의료원, 2차적으로는 경북대학교 병원, 그 외에도 다른 많은 시설들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전에 메르스를 경험할 때는 사실 제대로 된 음압 격리 시설도 부족했었죠. 그러나 지금은 많이 확충되고 충분하진 않지만 감염 관리 인력도 많이 보완되어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네, 대응체계는 괜찮다고 보십니까? 네. 예. 혹시라도 뭐 그래도 전문가로서 이런 점은 이런 지점이 아직 전문가로서 보기에는 약간 더 부족한데 이 지점은 조금 더 보완했으면 하는 지점은 없으십니까? 네,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는 폐렴을 선별진료소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거든요. 네. 그래서 선별진료소 안에서 이동형 엑스레이가 촬영이 되는 그런 시설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네. 그러나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기 때문에 음압이 되는 선별진료소가 엑스레이까지 찍을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더 확충해야 되겠다라는 것과 또 더 바라기로는 평상시에는 일반 진료를 하더라도 위기 때는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진 감염병 전문 병원을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메르스 이후에 5년 정도 별 문제가 없으니까 또 흐지부지 좀 멈춘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계기로 감염병 위기 대응을 준비하는 그런 전문 병원과 전문 인력을 더 확보하고 평상시에는 평상시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지원들이 앞으로 이 도시화 그리고 밀집된 사회에서 또 많은 교류가 국제적으로 있는 사회에서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사스와 메르스가 왔듯이 앞으로도 계속 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대비들을 더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보시기에는 지금 시민들이 하고 있는 대비 말씀하신 것처럼 마스크나 손 씻기를 잘 하신다면 어쩌면 이게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를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되는 거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걱정을 이렇게 뭐 일상생활 할 때도 마스크를 끼고 다니는 게 정도가 뭐 권장하실 만한 부분인지 아니면 너무 과하니까 이게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마시라고 말씀하시고 싶은 건지 한번 그거는 의료인의 관점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좀 전에 이게 일상 활동에서 마스크를 꼭 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내가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감기나 인플루엔자나 이런 것이 있으면 마스크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위험에 노출되고 발병하는지 관찰하는 기간에는 마스크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불특정인으로부터 내가 감염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는 위험도가 평상시 걸어가는 상황에서 내가 마스크를 한다고 더 낮아지지, 매우 낮기 때문에 더 낮아지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마스크를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공중시설에 갔는데 그게 외국인도 타고 또는 여러 위험 요소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면 마스크를 쓰는 것은 뭐 본인의 선택으로 위험을 줄이겠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장님 마지막 끝으로 지역사회 시민들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면 끝으로 해주시죠. 네. 근본 신종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료계를 비롯한 시민 여러분들, 그다음에 각급 기관단체 모든 분들의 참여와 협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는 감염병 예방 수칙을 좀 철저히 따라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의료단체나 각급 기관단체에서는 각자 맡은 분야에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사항을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시민사회의 안정이 좀 필요합니다. SNS나 뭐 페이스북에 비공식적인 글을 보고 동요하시거나 하시지 말고, 우리 시정부나 국가, 그 다음에 우리 공공방송에서 홍보하는 내용, 이 정확한 팩트를 좀 이해하고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힘든 상황이고 걱정도 많이 되시겠습니다만 이것도 아주 사소해 보이는 손 씻기 기침 예절만 지켜도 우리가 충분히 넘어설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준비라든지 의료적인 어떤 큰 문제에 대한 고민 말고 사소해 보이는 생활 습관을 지키는 것이 예방과 그다음에 확산을 막는 핵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은 걱정하지 마시고 조심해서 이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